자,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지로 진행합니다. 자, 설문 바로 보죠. 지금 이제 서면사과 조치 나왔죠, 그죠? 서면사과 조치 오늘 판례로 이제 정리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죄 또는 사과 명령과 관련된 거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과 명령제도 이거 인격권 침해로 위헌 나왔던 거 이게 이제 선례들의 기조였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사죄나 사과를 법이 강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정을 해오다가 학폭 이제 가해 학생 서면사과 사건에서만 유일하게 특별한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을 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설문 2번이 이제 사과 명령이죠. 근데 요거는 좀 조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해주고 참조 조문을 이용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연결해 보면 2번이 이제 사과 명령 제도 이제 묻고 있고요. 이거는 방송법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가면 이제 경고 조치, 이 사건 경고 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방송법에는 없고요. 요거는 하위 규칙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거 염두에 둡니다. 법률 밑에 하위 규범들이 문제가 되면, 쟁점이 되면 항상 법칙정 원칙, 대표적으로 법률 유보, 포괄유인 금지 원칙, 뭐 법률 우위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법률 유보가 가장 기본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이 등장하면은 쟁점으로 등장하면 법률 유보, 포함하는 법칙이죠. 그걸 이제 먼저 떠올리시고, 자, 요걸 보기 위해서 참조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법. 두 번째 이제 참조문을 보시면은 자 심의 규정 그 제재 조치 나오죠. 20조 빵빵조. 자 내가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1호 사과, 2호 정정 중지, 3호 징계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설문 3번에 있던 경고 이거는 여기 없고요. 저 밑에 맨 마지막 이제 조문을 내려가 보시면 이제 심의 규칙이죠. 예. 선거방송 심의 규칙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거 총대령입니다. 자, 심의규칙에 들어가 보면은 제재조치에서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또는 경고가 여기서 추가되죠, 그죠? 법률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에 있는 제재보다는 훨씬 약한 제재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제재는 더 강한 제재 근거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볼 것인가. 자, 우리가 위해성 경찰 장비인 그 사주차를 운영할 때, 그 사주차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내부 지침에서 혼합 살수행위의 근거를 두면서 문제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현재가 살수차는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은 혼합의 근거가 법률에 없어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때 논거가 뭐냐면 혼합 행위, 캡사이신이나 이런 독성 물질을 혼합하는 행위는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래가지고 위헌 결정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십시오. 주의나 경고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제재 조치지만 지금 법률에 있는 사과나 중지, 징계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약한 제재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제재죠. 법률만 있으면은 징계받고 끝날 일인데 이제 법률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면은 징계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우리 사실관계에서 보면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가보시면 사실관계 거의 마지막 단락에 있죠. 가보시면은 자 해설지의 이제 왼쪽 맨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그런데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프로그램에 관해 내린 평가는 방통위에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받기 위한 평가 자료로 사용되도록 규정하였고 방통위 규칙을 방송사업자가 경고 및 관계자 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 건당 2점을 총점수에서 감점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의나 경고 자체만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요거는 어떤 뭐 권력적 사실행위니 뭐 행정처분이 이런 개념들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행정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제 설문 3번으로 이제 가보시면 2번의 사과명령은 법률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안 되고 자 이게 이제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이런 것들만 이제 남는데 3번의 경고는 법률에 없는 하위법에서 이제 추가된 죄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이런 거 판단 이전에, 즉 설문 4번 이전에 설문 3번에 법률 유보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문 4번에 이제 과잉금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설문 4번에 가보면 법률 유보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는 경우도 있죠. 설문으로 법률 유보만 판단해봐라. 주면은 쿨하지. 근데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해봐라 하면은 법률 여부가 제일 먼저다. 일단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 3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사례에서 이 사건 경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대상적격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경고 주제줄에 체크해 봅니다. 생각해 볼 게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경고라는 게 성격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게 지금 뭐가 주어졌는데, 이게 뭐 행정처분일지 뭐 공권력 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 개념에 들지 안 들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게 뭐가 주어졌어요. 뚱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대상적격하고 보충성을 이제 가려서 논해보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열심히 한 것들 중에서 한번 꺼집어내 보면은 항상 이제 대상적격이나 보충성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원에 가보면은 뭐 이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론이 나오는 것들. 그게 뭐냐면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예. 행정처분은 이론이 없어요. 우리 헌법 이론 자체가 없어. 행정법 이론으로 끝나요. 행정법에 가면은 처분의 개념, 직접적인 어떤 권리 변동 효과를 가지는 공권력 행사를 얘기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정립되고 있는 행정처분의 개념에 들면은 뭐 행정소송 먼저 거치고 와야 되고, 아니면은 바로 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뿐인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게 행정법 분야의 개념이 아니라 헌법 분야의 개념입니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분석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경고. 뭐 경고 처분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이 경고는 처분이 아닙니다. 행정 처분할 때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나 또 대법원 판례는 행정 처분성을 무수한 사례에서도 인정을 해와요. 예, 공무원 경고주치 사건, 교육공무원 교원 경고주치 사건, 예? 뭐 공기업 임원 경고주치 사건 이런 데서 보면 행정처분성을 또 부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가 판례가 지금 서로 이제 모순되는 논리냐 했을 때 모순은 아닌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다뤄보는 사건인데, 자, 이제 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의 또는 경고, 여기도 이제 주의 또는 경고라고 이제 새로운 조치가 추가되고 있는데, 주의는 보면은 일반적인 행정 지도예요. 계도행위. 그래서 이거는 계도 또는 궤도, 뭐 지도란 말고 뭐 같은 말이니까, 자, 빼고 이거는 성격이 권고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고, 그죠? 그냥 조심하라,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그냥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에도 안 들어가고 행정처분 개념은 더더구나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는 우리 법상 개념으로서 이제 학계에서 구분하기를 주의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러나 행정처분 정도까지는 제대로 이제 좀 이르는가 마는가가 이제 좀 분석이 필요한 이런 행위들을 이제 경고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 경고는 이제 행정 지도를 좀 넘는 수준을 이제 넘는 이제 제재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제 하여튼 요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주의는 비제재적 성격의 조치고, 자, 그다음 이제 경고는 어느 정도 제재적 성격을 갖는 조치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비제재적이냐, 제재적이냐. 예. 그래서 다 이제 불리한 효과들이 직접적으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막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은 아까 봤듯이 뭐 다른 감점 요소가 된다든가 경고를 받으면 이런 좀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 효과 이런 것들을 보통 예정을 하거든요. 경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경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경고가 주의하고 다른 게 그런 이제 부수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제약 효과들을 예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좀 제재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경고가, 결국 이제 요렇게 이제 분류가 넘어갈 텐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제재적 조치의 이제 성격을 이제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경고입니다. 경고를 지금 잘 보세요. 대법원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법원은. 그래서 행정처분 개념하고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헌법학계거든요. 근데 이건 헌법학계,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개념 구분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고처럼 제재적인 어떤 효과들을 유발하는 이제 요인은 되는데, 조건은 되는데, 그 자체가 직접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아까 그 징계 처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방송 정지 이런 것들은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나 그 신분적인 자격 같은 걸 직접 제약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처분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그냥 좀 조심하라는 뜻을 좀 더 세게 하는 거죠. 좀 더 강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강한 수준의 어떤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부수적인 제재 효과들이 따라 붙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권력적인 이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해당 어떤 영업 행위나 신분의 보유 행사에 직접 어떤 제약을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의 개념이 아니면서 개념을 갖지 않으면서 제재적인 효과를 갖는 이런 이제 행위거든요. 자, 이걸 우리 대원 판례는 그래서 행정처분 개념을 좀 넓게 봐요. 살짝 유연하게 봐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이제 포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경고를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데요. 권력적 사실행위. 자, 그래서 행정처분인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아니고 이제 사실상의 어떤 제약적 효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이런 행위인데 어쨌든 제약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권력적이다 이런 측면들을 가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대법원 판례는 모른단 말이에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개념 모름. 예, 좀 이런 법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개념 미정립. 개념을 이렇게 제시한 판시가 없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관계에 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처분의 개념을 조금만 이제 넓히면은 뭐 직접적인 권리 변동 이거를 좀 조금 넓혀서 실질적인 권리 변동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포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원 판례 보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런 이제 사안들을 주로 이제 행정처분의 개념으로 포섭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처분의 개념을 조금 이제 유연하게 봐가지고 행정처분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제시를 안 해요. 현재 판례는. 그래서 뭐 단수조치 사건이나 여러 가지 학계에서는 공법학계에서는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고 막 이런 이제 그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를 보면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안 하고 행정처분의 개념을 넓게 봤을 때 유연하게 볼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권리 의무 영향성을 가지고 이제 처분성을 판단해가지고 포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헌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현재는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이르지는 않지만 즉 직접 법률 효과를 유발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일정한 제재적 효과를 동반함으로써 그에 좀 맞먹는 권력적 효과를 가지는 제3의 행위로 봐요. 권력적 사실행위를. 그래서 헌법기본소로 가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를 헌법재판론 가면은 따로 논의하잖아요. 그죠?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행정처분 개념하고는 전혀 이제 다르게 개념과 구별을 해요. 이 차입니다. 됐죠?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 판례는 요런 어떤 행위들의 문제 상황들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섭시켜서 문제를 이제 해소하는 요런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면, 자, 그러나 우리 헌재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따로 정립을 해요. 제3의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상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개념으로 굳이 뭐 포섭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의 고유한 법리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처분성을 인정받아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가 아직은 미지수다 이러면서 항상 보충성의 예외, 대상적 격의 예외 법리를 제시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적 격이 이제 처분 개념보다 상대로 이제 넓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 판례는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있는가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접근한다면은 우리 현재는 행정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행정처분에 포섭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헌법소원의 대상적 격으로 그냥 바로 포섭될 수 있는 걸 바로 봐요. 바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쟁송의 대상이 헌법소원이든 항고소송이든 이 가능성들이 있긴 한데 대원 판례가 아직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자체를 제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헌재법법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예, 쟁송성이 불투명하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대상적격, 보충성의 예외를 다 부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그 성격은 단순한 권고행위라서 아무런 법적 제재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고는 우리 헌재입니다. 헌재가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행정처분, 징계처분이나 아까 뭐 방송 중단 처분 이런 것들처럼 직접 이제 방송 활동이나 어떤 그 신분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이런 법률 관계의 어떤 그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은 아까 봤듯이 뭐 재허가 과정에서 이제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 연결된 효과를 고려할 때 제재적인 성격이 있다 해가지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거든요.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대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분 이제 행정법 볼 때는 보면은 이게 행정처분으로 포섭이 가능해요. 그러나 헌법으로 오면은 이런 이제 행정처분으로 포섭하는 판례들의 법리를 우리 헌재가 아직은 불안정한 법리로 보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 예. 실질적 영향성이라는 이제 그 기준 자체가 그때그때 뭐 코걸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 공법학계에서는 행정법학자든 헌법학자든 헌재든 전부 다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대법원 판례만 지금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포섭될지 안 될지 자체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소원의 어떤 대상성을 이제 인정하려고 해요. 헌소 대상성을. 그래서 이제 그 행정처분의 개념과 일단 구별하고 있는 헌재 태도를 이제 잘 서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경고는 3번의 설문에 이제 경고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주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비권력적 권고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경고는 좀 수준을 넘죠. 그래서 권력적인 측면의 사실행위다. 행정처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취급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헌재가 이제 법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처분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제 법원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구제가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기준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런 법리들을 지금 이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으로 가면 이제 사례에서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에 위배하여 하위법규 나오면은 전부 이제 법률유보인데 경고가 시행규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유보 따져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보면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문화방송 나왔으면은 쟁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기본권에서 주체이론 나와야 되죠. 기본권 주체성. 예. 이게 이제 소송법적으로 가면 이제 청구인 능력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문화방송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죠. 예. 단체의 주체성. 기본으로 논의해야 되고, 근데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판례 논리에 따르면 성격이 하나 더 중첩되는데, 공적 주체죠. 공영방송사. 공적 주체. 그래서 이제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적 분야의 어떤 주체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복합적으로 이제 관여가 돼요. 그래서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냐, 성질상. 그 다음에 공적인 분야의 주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냐, 방송의 자유가 이런 걸 논의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설에서는 우리 판례가 간단하게 이제 단체의 주체성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짚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은 제대로 가자면은 공적 주체 논의까지도 같이 해줘야지 확실한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방송의 자유 또 체크하시죠. 이 방송의 자유도 명문의 규정은 직접 없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떤 기본권이라고 합니까? 우리 판례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예, 우리가 이제 알세기 할 때 그 언론 기관의 자유,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근거가 된다는 걸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의 자유를 당연히 기본권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논하기로 한다. 이렇게 바로 들어버리면 안 되고 방송의 자유는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유형으로 근거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정 의미를 이제 특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지로 넘어가서요. 자, 설문 1의 해결, 학폭 가해 학생 서면자가 좋지 보죠. 자, 요거는 제한되는 기본권 엄청 중요합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자, 일단 오른쪽에 일반적 인격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이제 왼쪽에 1번 양심의 자유도 문제가 됩니다. 자, 양심의 자유. 검토부터 먼저 보죠. 쓰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자, 3번에 검토 보시면 이 사건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반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윤리적 판단의 형성을 강요하고 이를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강제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죠. 또한 자신의 이제 어떤 인격 발현 과정들에 또 제약을 발동하니까 일반적 인격권의 제한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제한되는 기본권입니다. 자, 기본권 경합도 써도 돼요. 예, 기본권 경합도 살짝 건드려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는 판례마다 보면은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 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나 이런 특징 없으면은 그냥 다 같이 판단해버리고 아무 논리 없이 그냥 다 같이 끌고 와서 판단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은데 이 사례가 이제 그렇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제 지식을 조금 이제 보태도 괜찮아요. 실제 이게 답안을 작성한 시험장 답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두 기본권 간에는 일반 특수교험의 관계나 그 관계가 없고 또 어떠한 기본권이 특히 밀접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바 모두 판단해 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한 다음에 뭐 이론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요. 특수한 걸 먼저 적용하고 직접적인 걸 또 적용하고 그런 관계 없으면 모두 적용한다. 이런 이론 서술 없이 그냥 결과만 딱 제시해도 괜찮아요. 일반 특수의 관계도 없고 더 뭐 어떤 것이 더 직접적이고 밀접하다라고 상정하기도 단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모두 판단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론과 이론적인 흐름과 결과를 이제 같이 제시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합을 뭐 직접 이렇게 경합을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면은 그 이론적 체계부터 해가지고 막 상세하게 써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침해를 논하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건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결론 중심으로 딱 검토만 해도 이론도 쓰고 결론도 썼다라는 평가들을 같이 받으면서 좋은 인상을 주죠. 채점 기준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이번에 과잉금지 원칙은 뭐 치매의 최소성 쪽에서 뭐 특별한 교육적 효과 뭐 이런 것들 뭐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합헌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가보면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이제 줄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힘 있는 몇 가지만 잘 갖고 있으면 되고 그죠? 예, 일단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은 요게 제일 힘 있죠.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징계 없이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여백이 한번 써볼까요? 사과의 방법만 강제할 뿐이지 사과 내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과의 방법만 규제할 뿐 사과 내용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치매의 최소성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단락 가시면 그 줄처리인데 가보죠.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관한 사과 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폭 이후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특별한 교육적 조치, 특별한 교육적 효과, 요거까지 이제 보태지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예. 자, 그다음 그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은 주로 최소 침해선에서 판단한 내용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관점에서 이게 대입을 해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지점을 이렇게 별개의 스펙트럼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최소 침해성에서 나와 있는 대안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을 대안이 있음에도 대안을 활용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이면 결국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대안이 있음에도 최소 침해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한 것이니까 공익 달성의 이제 목적보다 제한받는 사익의 어떤 효과가 너무 지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버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침해성 쪽만 이제 작성을 잘 해주시면 이걸 이제 중원부원해도 돼요.
교과서에 읽어보면 중원 부원인데 살짝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 틀에 맞게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제한받는 사익의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례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교우 회복, 교우관계 회복과 이런 공익들이 뭐 제한받는 건 아까 약하다고 했죠, 그죠? 방법적인 제한만 받지 내용상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한받는 사익적 어떤 효과보다는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죠. 자, 이제 설문 2번 심의규정 위반과 사과강제인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최근에 이제 문제 많았잖아요, 그죠? 이진숙 그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통위, 방심위, 하여튼 뭐 여러 차례 이제 방송 분야의 위원회들이 지금 막 폐지까지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 가능성들은 큽니다. 자, 심의규정 위반과 사과강제의 위헌성. 자, 1번. 단체의 주체성 나오죠. 요 쓰는 것들은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줄부분 위주로 해서 잘 조성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판례는 요 정도로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치면 플러스 해보죠. 공적 주체의 기본권 주체성도 같이 추가하면 더 튼튼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공적 주체의 기본권 주체성. 자, 알죠? 어떤 논리입니까? 자, 집안 보시죠. 자, 단체의 주체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주체들의, 공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기본권 주체성. 두 가지가 이제 별개로 이제 논의가 되지만은, 그러다 보면 그 논거가 똑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공영방송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원래 제대로 논하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방송사, 개인 아니죠. 단체죠. 자, 그 다음에 공영이죠. 이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죠, 그죠? 지네끼리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가 직접 이제 관리 경영하니까 공적 주체로서의 또 주체적 노점도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자, 단체 주체성에는 이제 판례 논리, 법리 그대로, 판례의 그 용어 그대로 가자면, 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잖아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기본권 주체로 가고 그런 정도 안 되면은 부정하고 이러거든요. 사회 실체성. 자,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적 주체 분야로 가면은 우리 현재가 자, 대통령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나 뭐 또 국립 서울대 사건이나 그 MBC KBS 공영방송사 사건 그런 데서 보면은 또 약간 결이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개인의 지위를 겸하거나 대통령 사건 또는 개인의 지위 뭐 또는 그 기본권 실현 기능을 법에 의해서 부여받고 있거나 보장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고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의 실현 기능 그러면 이제 인정하겠다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들이 이제 각자의 표현들이지만 결국은 요 두 가지가 다 요가 똑같은 거예요. 사회 실체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존재. 대표적으로 사회적 존재가 누구예요? 개인이 우리 개인들. 예, 대표적인 사회적 존재인 인격체로서의 각자 개체들과 맞먹는 어떤 실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달라지면서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왔지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지위, 즉 개인이 사회 실체 아니에요. 그죠? 개인. 그래서 개인, 개체로서의 인격체,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가 겸유하고 있다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본권 주체로. 자, 이것도 기본권 실현 기능을 법에 의해서 보호받았다. 언론사나 방송사 이런 경우들을 이제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 실체.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을 법이 보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결국 이제 법에 의해서든 속성에 의해서든 그죠? 이거는 개인들 대표적인 사회적 존재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급하게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안 떠오를 수가 있을 때 요거는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성. 사회적 존재가 대표로 누구냐면 바로 너 이런 개체로서의 인격체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을 따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 자격은 없지만은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면 사회적 실체로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3개 중에 요 하나라도 떠오르면은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오케이? 다 따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따로 쓰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면 요거 하나라도 이제 기억을 잘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맞먹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논의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보면은 단체의 주체성 위주로 해서 이제 인정하고 바로 검토를 들어가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공적 주체로서의 주체성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해주는 게 더 탄탄한 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백에다가 플러스해서 공적 주체의 기본권 주체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근데 그 의미는 똑같죠. 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체성을 상정할 수 있는가? 있다 하면 기본권 주체로 접근하고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인정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으로 가서 과잉금지 원칙을 이제 판단하는데 침해 철성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대 보시면은 심의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 밑에 또 줄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최소성에 말한다고 해서 위헌이 나왔는데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지 이 판례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례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머릿속에 없다면은 쓸 게 없어요. 막막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챙겨가야 되는데 지금 사과 명령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은 누가 봐도 엄청 구속적이죠. 이런 거보다는 아까 봤듯이 이제 좀 공고의 형태, 주의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것들이 방송의 자유라고 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아주 적극적인 보장 이념의 조화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거는 뭐냐면 자.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여백에 한번 써볼까요? 이걸 다른 말로 수명사실 공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명사실 공표 또는 권고 형태의 좀 완화된 대안,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는 바 대안이 있음에도 대안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승에 반한다. 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쓰든지 수명사실 공표는 어떤 거예요?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 다루고 때도 한번 봤던 것들의 이제 그 맥락인데 시정 명령이나 사과 명령을 받은 팩트 그 팩트 자체만 확인하는 정도, 팩트만 확인하는 정도, 요 정도로도 충분히 그 공익 달성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잘못된 방송에 대해 휘둘린 어떤 우리 대중이나 시민들에게 계도적인 의미로서 이제 사과 명령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계도의 의미 같은 것들이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심의규정 위반의 어떤 그 규제를 받았다 이런 정도로 알리는 정도의 단순한 이제 사과 명령이 아니라 팩트 공표 명령이죠. 팩트 공표 명령 정도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이제 동일한 목적 달성의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는 요 둘 중에 하나를 못 외우면은 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쓰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설문 3번으로 가죠. 자, 방송이 경고 처분에 헌법소원 대상성 처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쓰기는 합니다만 이건 그냥 조치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지 행정처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조치 또는 경고처분의 이제 공권력성을 따져보는데 자, 공권력성 이제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나 대법원은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행정처분의 개념으로서 공권력성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오락가락해요. 대법원 판례가 보면은. 학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는 A, B, C가 있다 치면 A, B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판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C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례 이런 것들이 희소하게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입장에서 이거 다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어떤 판례에서는 처분성 부정해버리고 어떤 사례에서는 단수조치 사건이나 각종 이제 공무원 교원들 그 경고 처분 사건에서는 또 처분성을 또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이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얘들아 바로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아 바로 와라. 자, 그러면 이제
자, 로마자 1번으로 갑니다. 이 사건 경고의 법적 성격. 이 경고 같은 것들이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헌법 문제로 나와요. 예, 행정법 문제로는 별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실익이 없고. 그래서 나오면 이제 헌법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경고 및 관계자 경고는 방송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초래하고 이는 문화방송에 대한 제허가 추천 여부에 영향을 주는 평가 자료가 된다. 영향을 주는 정도 체크해놓을까요? 제허가 과정에 제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지금 직접 이제 수행하고 있는 방송 사업이나 혹은 이제 그 관계자들의 어떤 업무 수행 과정에 직접 의무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초래한다. 즉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행정처분의 개념은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부차적인 요소들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어떤 그 결과들을 마련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헌재가 자, 내려갑니다. 맨 마지막 세 줄. 단순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규제적이고 구속적인, 즉 제재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권력적 사실행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묻는 문제들 꽤 그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 헌재 판례 문제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칠판 다시 보십시오. 자, 주의 또는 경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스펙트럼들인데, 자, 주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정지도에 불과한 걸로 보는 게, 요거는 대원 판례, 헌재 판례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보는데, 그 비제재적인 조치. 근데 경고는 요거보다는 이제 수준이 좀 강력해요. 아까 근데 부수적인 제재 효과 이런 것들이나 뭐 더 이제 사후에 있을 수 있는 제재 처분들의 어떤 그 하나의 예고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 얘는 권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를 이렇게 같이 나눠 놓으시면은 절대 까먹으려고 해도 못 까먹을 거예요.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또는 경고의 성격 차이. 주의는 단순한 지도, 경고는 그 수준을 넘는 것인데 이게 성격이 이제 애매하죠. 애매해서 대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걸 행정처분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있고, 헌재는 이제 행정처분 개념과는 완전히 이제 구별해서 행정처분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허벌소원의 대상성을 이제 넓게 이해를 해서 이제 포섭을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원 판례 같은 경우는 처분의 개념을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넓게 봐서 포섭하려고 하고,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좀 넓게 보는 취지에서 이제 포섭을 하긴 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 차이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헌재 판례가 중요하죠. 권력적 사실행위 논점 자체가 헌법 문제로밖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자체를 설치한 바가 없는데, 그죠? 예, 개념 자체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 문제로는 못 나올 거란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행정법 문제로는 그냥 나오면은 뭐 어떤 경고 처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 처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 정도를 묻지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과 버무려서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문제로 이제 접근하자면은 헌법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헌법 문제로 이런 경고 처분의 성격을 물으려면. 자, 그러면 이제 경고 처분은 우리 현재 판례로 이제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과 엄연히 구분되는 제3의 행위로서 분류한 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가 가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쓰는 답안이 있어요, 실제. 근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이지 않죠. 행정처분의 개념에 해당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 못하게 되는데,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앞에서는 또 행정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완전 논리 논리 비일관이죠. 이런 것들은 점수를 못 받아, 점수를. 그런 답안을 실제로 해마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선한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개념으로 어떻게 포섭하는 것들은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대법원의 입장이 권력적 사실행위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개념으로 포섭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판례상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데 우리 헌재 판례는 행정처분 개념하고 권력적 사실행 개념을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 행위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되는 순간 이거는 다른 논리예요, 다른 논리. 그래서 처분에 드는가가 아니라 이제 헌법 소원의 대상적 격을 이루는가 이제 이걸로 이제 바로 접근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봤자 2로 내려가면은 자, 이 사건 경고의 헌소 대상성 인정 여부에서 이때 이제 헌소 대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예요. 예, 그 헌법 소원으로 이제 담당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넓은 의미고 그 안에는 이제 1번 협의의 대상적 효과, 2번의 보충성, 뭐 직접성도 있고 하여튼 뭐 대상성이란 말 자체는 이제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 적법 요건을 갖추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대상성이란 말은. 그리고 이제 대상 적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행정처분성 예, 이런 거 논하는 영역처럼 예, 그 협의의 대상성이에요. 협의의 대상성. 그래서 제목의 이제 헌법소원 대상성은 광의의 대상성으로서 이제 적법 요건을 갖추는가 이제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제목의 대상적격이 이제 본래적 의미의 대상적격, 예, 행정처분성 또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성 요걸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대상적격 일반론이죠. 일반론 썼습니다. 자,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충성도 일반론이죠. 그래서 이제 명문의 규정에 따라 헌재법 규정에 따라 다른 사전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쳐야 되는 명문 규정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예외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4줄에 가면 5줄에 가면 다만 근데 이 예외 쓸 때 항상 그 앞에 권리구제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런 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런 것들을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잖아요. 권리구제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런 걸 빼먹고 그냥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것만 딱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지식일 뿐이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야. 그죠? 그냥 왜 지식이고 외워놓은 지식을 쓴 거지 논술형 시험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예요? 권리구제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써야 이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논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써줘라. 예, 그런 것들이 다 체기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장 같은 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생각건데 뭐가 타당하다. 이걸 얘기하는 줄 알거든. 그건 착각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자도 아닌데 평가 내리면 좀 어색해요. 생각건데 이러면 그죠? 예. 학자들이 볼 때 너도 생각이 있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예외 법칙들이 논의가 되는지 예.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들 이걸 이제 써달라는 거거든. 예. 그래서 권리구제 헌법소원이 이제 권리구제장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권리구제장치의 실효적인 어떤 그 구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자면은 그 사전조사를 거치는 것들이 무의미하거나 예. 오히려 사전조사를 거치는 것들이 권리구제에 부적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를 부여하는 게 헌재 판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자기 생각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사들이 얘기하는 논거라는 거예요. 논거. 자, 이제 3번의 검토. 여기 가서 생각건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건데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제는 요거는 딱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안의 적용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사례 문제 풀 때는 자, 쳐 보십시오. 발음은 좀 다르지만 이라크, 이라크가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슈죠, 이슈. 자, 이게 룰이죠. 여기는 이제 사안의 적용, 어플리케이션. 요걸 쓰면 좀 너무 좀 초등학교 수업 같다, 그죠? 자, 이슈, 쟁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쟁점의 정리 이런 거 이제 쓰잖아요. 근데 쟁점의 정리 안 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뭐 쟁점이 이제 뭐 서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면은 법률 유보 원칙을 논하라 이러면은 법률 유보 뭐가 문제됨으로 문제를 이미 줬는데 뭘 또 문제를 삼고 있어. 그런 건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네가 찾아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면 쟁점의 정리를 이제 써주거든요. 자, 쟁점, 이슈, 그다음에 이게 룰이죠, 룰. 자, 법칙. 관련되는 법칙들, 법률 유보를 관련되거나 과잉금지가 관련되거나 소입법이 관련되거나 이런 게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소개를 하는 소개를. 지금 사례처럼.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 이게 뭡니까? 사안의 적용이죠. 적용. 사안 적용. 자, 그래 놓고 이제 C가 뭐요? conclusion. conclusion 해서 결론이죠. 결론. 사안의 결론. 그래서 이 이라크를 4가지를 갖고 있는 답안은 그게 이제 답안 구조를 잘 충족한 완벽한 답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차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항상 헌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목차 좀 헌법은 목차가 중요가 안 되고 있다는데 그래도 목차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마라. 좀 심하게 말할 때는 그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리거든요. 헌법은 목차가 적용화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과목이고 목차를 막 이렇게 조성하는 것 자체가 학자들한테도 오히려 불편해요. 예. 그냥 생각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 우리 사례 보세요. 답안 보면 이 사건 경고의 성격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차예요 어디? 따지고 보면은 이 정형화된 어떤 그 구조적인 목차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의, 요건,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로마자 2번도 이 사건 경고의 헌소 대상성 해가지고 1 대상적 이게 무슨 목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다.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목차 고려 같은 것들 뭐 특정한 영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목차도 없습니다. 예, 정형화된 목차도 없고 학자들 기본서마다 목차도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검토가 자 이겁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용과 결론이 다르게 보통 이제 검토 및 사안의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제목을 검토와 사안의 해결 해서 사안의 적용과 뭐 결론을 같이 이제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뭐 검토라는 표현만 써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3번에 검토 들어가시면 이 사건 경고 처분은 방통위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문화방송의 방송회사 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 자, 직접적인 효과 정도 체크해볼까요? 위에 줄에. 이 아까 우리가 감점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초래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는. 그래서 행정처분의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제 뭐 효과를 미침으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이제 써야 돼요. 정확한 표현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처분하고 똑같은 개념을 써버리면 좀 이상하다는 거지. 됐죠? 자, 행정처분 쓸 줄 알잖아요. 행정법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행정처분 개념을 그대로 쓴 것처럼 이렇게 쓰면은 왼쪽에 로마자 1번에서 이제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렇게 쓰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을 약간 더 완화시켜서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를 미침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뭐 이런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공권력 행사성을 기본권 침해의 공권력 행사성을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다 긍정입니다. 권리사실행위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른바라는 용어를 앞에 썼죠. 줄 앞에 보세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직 이 개념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가 이른바 지금 논의 중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외이익이 부정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을 헌재가 나서서 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요것도 참 헌재 판례도 조금 애매한데 자, 시험 보십시오. 네, 권리사실행위 또 헌재 판례인데 또 연장해보죠.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이대로 쓰시고 할 일은 없는데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정립할까라는 이제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번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자,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판례가. 그래서 어떤 판례는 보면은 요거는 행정처분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들 수 있는지 쟁송성이 불투명하다. 행정쟁송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권리구제 실효성 관점에서 우리가 보충성의 예외와 대상적격의 성격을 포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쟁송성을 또 인정해요. 행정처분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행위들은 법률 행위와 다르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직접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니까 그리고 강제 행위가 있는 동안만 강제 효과를 가지는 이 단기 종료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권력에서 사실행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소송으로 이제 직접 다루려고 할 무렵에는 이 이제 사실행위가 이제 끝나가지고 강제적 행위가 이제 종료되고 해가지고 주관적인 이익이 소멸될 경우 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뤄줄 실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전개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처분성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요. 완전히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법원이 행정처분의 개념에 드는지 마는지를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서는 이제 긍정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맞다고 이제 접근해요. 법원에서 먼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자 근데 이게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거를 통해서 또 헌소 가능성을 또 부여하려고 하는 판례가 두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헌재 판례가. 그래서 지금 논거를 제가 합쳐놓은 거죠. 그죠? 쟁송성이 불투명하거나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 이게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판례입니다. 이 두 판례 자체가 출발점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은 헷갈려서 못 쓸걸요. 예,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제출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답안지에 있듯이 해설지에 있듯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 등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송성 불투명 혹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죠?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객관적 심판 이익 법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 침해가 이미 종료되어 가지고 더 이상 다룰 실익이 없는 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나 또는 헌법적 해명의 어떤 중요성 이런 이제 객관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예외를 이제 끌어가거든요. 이익을. 근데 대법원 판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법부의 판례들은 보면은 다 이제 객관적 심판 이익을 쓰지 않아요. 객관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항고소송을 포함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주관쟁송이에요. 주관쟁송.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관쟁송이기 때문에 그 소의 이익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심리를 해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주관적 그 이익을 조금 이제 넓히죠. 좀 넓혀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침해가 지금 없지만 종료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징계를 받거나 뭐 이렇게 감점을 징계를 받거나 뭔가 더 제재를 받은 것들이 다른 어떤 뭐 건축효과를 따로 따고 하는데 또 제약의 요소로서 기능하는 이런 실질적인 영향성이 있으면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주관적 이익을 확장을 해요. 현재는 대법원은. 자, 자 보십시오. 자, 요것도 나온 김에 보죠. 요거는 외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이게 막 대원 판례하고 논리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돈하는 건데. 자, 소의 이익, 이제 넓은 의미의 심판의 이익을 이제 판단하는데 특히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 그죠?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 필요성. 자, 광의의 소의 이익.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 광의의 소의 이익은 적법요건 자체죠. 요거는 뭐 대상 적격, 당사자 적격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협의의 소이익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심판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상성. 자, 그리고 이제 협의의 소이익은 권리 보호의 필요성. 이 적법 요건들 중에서 이제 권리 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그걸 따지는 부분을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자, 주관쟁송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쟁송 절차에서는 주관쟁송이라고 할게요. 대표로 이제 항고소송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데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심판 청구인, 즉 개인의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처럼 객관쟁송으로 분류되는 자,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절차다.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재판이다. 이런 이제 객관쟁송의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에서는 자, 주관적 소의 이익을 기본으로 삼지만 플러스 객관적 소의 이익을 추가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객관적 소의 이익의 예외 법칙 해가지고 반복 가능성,
해명의 중대성 이런 거 들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도 중에 보면은 이 객관적 소의 이익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예, 앞으로 뭐 이 어떤 제재를 받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제재가 뭐 거듭될 뭐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다른 어떤 건축허가를 받는데 불이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또 소이익을 인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객관적 심판이익은 항고소송에서도 쓰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주관적 소이익을 확장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확장.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제재 처분이 이제 종료됐지만 앞으로 다른 어떤 뭐 허가를 받거나 다른 거 할 때 이 사람이 할 때 또 이것 때문에 과거의 전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처벌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어떤 특정 개인의 관점에서 그 논리를 확장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해명의 중대성 이런 걸 접근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주관적 소의 이익을 확장하는 거하고 객관적 소의 이익을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예. 의미도 다르고 이제 기준도 다른데 좀 비슷한 측면들이 이제 공유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항고소송이나 이런 법원의 소송들은 다 기본적으로 주관쟁송이에요. 특히 항고소송은 주관쟁송이고 지금 더 이상 안 넘어갈게요. 하여튼 요인도.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쟁송들은 주관쟁송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객관쟁송이에요.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객관쟁송. 객관적인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한 헌법 수호 장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심판 이익을 이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제시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기는 힘들어요. 예.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 관점에서 우리 법원이 심사하기 이런 경우들이 주관쟁송에서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이익을 이제 넓게 확장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A라는 제재 처분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침해의 당사로 보기는 힘들지만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B 제재나 C 허가를 받는데 불이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있다면 이 개인의 관점에서 논리를 확장하겠다. 이게 이제 주관적 소의 이익의 확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검토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논리 도출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런 판례도 있는데 이걸 별개 판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쟁송성이 불투명하거나 또는 쟁송성을 받아들인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보통 이제 사실행위들은 그 사실행위가 끝나면은 권리 의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지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가 끝나는 순간 침해가 종료되는 이런 단기 종료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의 이익이 부정될 위험이 커서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어떤 기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권리적 사실행위의 이제 서술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 다시 그 줄된 데 마지막 줄 보시면은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제 사실행위의 침해 효과는 법률행위에 따르는 침해 효과와 다르게, 자, 요거는 단기 종료성을 가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계속적인 지속성을 가지죠. 예, 지속성. 법률행위는 이제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체결했다, 끝났다 할지라도, 혹은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처분에 따르는 이제 의무가 설정됐으면 이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법률관계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이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행위는 어때요? 사실행위는 단수조치 이런 것들 때문처럼 그 사용료를 안 내면 물을 끊어버리죠. 수도나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납부금을 이제 바로 내면은 그 내는 순간 바로 또 물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실상의 힘에 의한 사실상의 힘의 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힘을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는 순간 침해 효과가 바로 사라지는 단기 종료성을 속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장기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 종료성을 속성으로 하는 게 또 사실행위에 따르는 어떤 사실상 효과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거를 우리 현재가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풀어냈죠, 그죠? 그래서 주로 단기에 종료되다 보니까 내가 그 납부금 좀 며칠 미뤘다고 물을 끊더라.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왔는데 지금도 물이 안 들어와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물 들어와요. 아, 그러면 됐네요. 가세요. 이런단 말이지. 그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객관적 심판 이익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판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논거 잘 기억하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오늘 제대로 배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참조조문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법률에 있는 거냐, 하위규범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검토되는 이제 법칙들, 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설문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법률유보 원칙을 정확하게 이제 박아서 물어봤지만은 이걸 안 박아놓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률유보를 놓칠 수 있어요. 과잉금지만 판단하고 법률유보를 놓칠 수 있는데 법률유보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번 올해 시험이 그랬죠. 올해 시험이 그 인형뽑기방 규제 사건 요거 내면서 뭐 소입법과 신뢰보호 쟁점도 있는데 그 가장 이제 기조가 되는 쟁점이 뭐냐면 법률유보였거든요. 법률유보. 예, 이게 조례로 규제를 하고 뭐 하위 규정으로 넘어가고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규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쟁점이 중요했었는데 이 법률유보를 나눠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설문에서 법률유보 원칙을 논하시오 이렇게 안 물어봤거든.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과잉금지도 판단하고 법률유보도 판단하고 소익법의 관점도 판단하고 이걸 다 쓰게 이제 한목에 물어봤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법률유보 쟁점을 놓칠 가능성들이 큽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게 과잉금지하고 소익법, 신뢰보호 이런 것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놓치죠. 근데 이 법률유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놓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막 자주 다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참조조문 주로 대조하고 참조문 끌어와가지고 뭐 자기 생각 버무리고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주로 생각을 하거든. 법률유보 쟁점 같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룩 패스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룩 패스가 시험장에서도 노룩이 돼버립니다. 예, 패스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법률유보 쟁점이 최근에는 계속 몇 년간 연달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장착하고 가야 되는 기본 장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는 법률유보 쟁점. 그 다음에 법률유보를 참조조문과 같이 이렇게 검토해 가는 이런 방법론.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대법원은 모르고 있지만 헌재 판례와 학계에서 강조하는 제3의 개념에 대해서 그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판례 논리들을 헌재 논리를 잘 아시고 대법원 판례들하고 이제 비교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 차원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볼 때 보면 이런 거 보거든요. 경고인데 처분성 인정하는 판례들을 본단 말이야. 자, 근데 헌법 공부하러 넘어오면은 이상하게 행정처분으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뭐 이상한 개념을 들어가지고 또 다르게 간단 말이지. 예. 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정도는 조금 감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충돌 없이, 법 영역에 이제 혼선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돈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법원은 모르고 헌재만 안다. 됐죠? 그래서 접근법이 다르다. 행정처분으로 보수할지, 행정처분을 하고 구분한 다음에 그냥 헌법소원의 공권력 작용으로 이제 보섭을 할지,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아냐 모르나 차이 때문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또 주의와 경고에 보통 이제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주의가 경고보다 약한 행정지도고, 경고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규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은 늘 봤던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드렸으니까 하나의 이제 추가 자료로서 잘 정돈하시기 바라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